한국 그 조선시대 회화사 전공하셨거든요. 근데 평소에 너무 단아하시고 선생님 자체를 봐도 어떤 조선시대 회화를 읽는 것 같은 굉장히 마음이 좋아지는 선생님이십니다. 김진아 선생님은 그 미국 뉴욕에서 그러니까 미술과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학문인 문화미술사를 연구하신 분이고요. 아주 똑똑한 학자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오는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숲속을 걸어 들어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평창동 안에 이런 좋은 공간이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예. 김종용 미술관에 대해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김정영 선생님은 이제 우리 한국 현대 추상조각에서 이제 선구자로 알려지신 분이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서울대 미대의 교수로 부임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분들의 전시가 여기서 같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미술관은 그러니까 김정영 선생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이것을 알리는 그런 미술관으로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그 현대 조각가들의 전시를 계속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셔서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미술관 공간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특이한 것 같아요. 조각품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네, 비교적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저희 커피 준비할 테니까요. 네, 구경들 하십시오. 편하게. 감사합니다. 네. 선물까지. 네. 김정락 선생님은 워낙 그 독일에서 이태리 건축사를 공부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김종영 미술관 학예실장으로 계시면서 현대미술에 대한 비평도 같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와, 직접 뽑으셨나 봐요. 예, 제가 바리스타입니다, 요즘에. 복장도 딱 어울리세요. 네, 바리스타 복장인데요. 미술사학자가 아닌데. 아유, 커피 한 잔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에스프레소인가 봐요, 선생님. 예, 미술관에서 대접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답니다. 선생님 전문가세요. 너무 좋은데요. 예, 자, 앞으로 학예실장 벗고 나면 바리스타로 가겠습니다. 예. 참, 우리 이제 강의 준비를 이제 계획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가 어떻게든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이제 호응과 이제 감동도 있고 호응도 있고 한 관심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선생님 생각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기존에 좀 딱딱한 강의들이 많잖아요. 네. 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데 어떻게 흥미를 불러일으킬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이해는 잘 안 되고 뭐 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인데, 예, 예. 이것을 어떻게, 물론 이제 그냥 막 이야기해서 이해시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경험과 더불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미술이니까 현장이라는 게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송영 선생님 같은 분들은 예. 이제 한국 동양 미술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세요? 뭐 박물관에 가서 직접 보는 것도 좋고요. 네. 안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예. 다 같이 답사를 가시는 것도 와, 너무 좋아요. 답사 좋다, 답사 예. 좋다. 예, 어디 예. 가고 싶으세요? 저는 경주 석굴암, 경주, 뭐 예. 불국사 예. 이런 데 너무 가고 싶고요. 예, 좋죠. 뭐 통일신라 시대 미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강의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강의가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술을 접근할 때 뭔가 어떤 재미나 관심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가 좀 되도록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미술사 하면 다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한자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현대 작품이나 서양 미술에 먼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박물관에 가도 그 유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야기식으로 우리의 역사니까 거기에 또 다르게 접근을 해가면 네. 그리고 또 우리의 문화재 수탈사 그런 것과도 또 결부가 돼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복원 과정에서 그런 거를 제대로 밝혀주면 재밌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제 김진아 선생님 강의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진아 선생님도 이제 보면 그냥 현대 미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게 들어있는 예. 뭐 정치적인 네. 부분들도 혹은 사회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뭐 그 중에서 뭐 재미있는 거가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시면 뭘까요? 저는 일단 어떤 경제적, 정치적인 맥락 하에 이제 미술을 바라보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글쎄 인상주의의 보통 가장 유명한 인상주의 그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뭐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색채를 그림에 담아두었다 보통 이렇게만 이제 그렇죠.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화학 물감의 어떤 발명이라는 경제적인 어떤 혁명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었고 또 이렇게 물감을 실어다 나르는 튜브의 발명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과 함께 지금은 굉장히 저희가 익숙한 뭐 코발트 블루색 아니면 아주 그 하얀 흰색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19세기 이전에는 없었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진행하고 저는. 싶습니다. 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들 이제 그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들으시는 이제 학생들도 처음 이렇게 접하는 내용이 될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강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되도록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그냥 강의실에서 막상 이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현장이나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뭐 이렇게 갤러리나 아니면 그 문화재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이제 느끼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어떤 이야기들을 갖다 우리가 서로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따분하게 이렇게 교탁만 놓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교양에 도움도 되고 또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강의하게 될 김정락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그 미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함께하는 미술 도슨트 고유경입니다. 유경 씨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미술 강의 재밌게 만들어 봐요. 네, 선생님 먼저 잘 부탁드려요. 네. 제가 미술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요.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요. 오늘 무엇보다 그 유럽 미술과 현대 미술 또 동양 미술 세 분의 전공자가 함께 하시니까요.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될 텐데.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유경 씨는 미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미술하면 그 예술가의 고뇌가 담긴 결과물, 뭐 결정체,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한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고 그 예술 작품은 그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자신의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술품이 한 예술가가 아니라 한 시대나 한 사회였다면 그것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미술 강의는 바로 그런 점을 좀 더 넓은 광의의 의미의 예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 수업을 듣고 나면 정말 진정한 교양인으로 좀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그 교양 중에서도 왜 미술에 대해서는 좀 뭔가 목마름, 배고픔 뭐 이런 항상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갈증을 이번 시간이 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빨리 먹으려면 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미술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뭐든지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의가 천천히 가는 대신에 좀 더 꾸준하고 뭔가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아주 그냥 각오가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것을 함께 배워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미술과 그러니까 이런 미술들이 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원시시대 사회에 어떠한 생활과 풍속과 관습 속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주요 예술품을 먼저 이제 한번 감상해 보시고 강의 들어가기로 하죠. 네. 선생님, 그 원시미술 하면은 동굴벽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동굴벽화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하지만 이 그림을 도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굴벽화를 과연 정말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 오늘 현대 미술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미술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미술들은 원시인들이 그 오늘날처럼 그림을 미적인 쾌감을 가지고 어떤 미적인 그 수용을 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나 본 것이 아니라요. 이 그림은 그들의 삶, 그러니까 굉장히 생존을 위해서 이 그림들을 그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림은 꼭 남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들은 굉장히 어두운 동굴 속에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외에는 거의 본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린 구석기인들은 네. 아주 그런 초보적인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하거든요. 네, 그럼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소와 작은 들소들 혹은 사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은 사실은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것은 작게, 어떤 건 무척 크게 그려지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크고 작음의 문제를 떠나서 이 동물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동굴의 그림을 보면은 이 그냥 윤곽선의 형태뿐만 아니라 살의 질감이라든지 뭐 털이 난 것들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분명히 어떤 모델을 보고 그랬을 텐데, 원시인들은 그 어두운 동굴에 들소를 직접 잡아와서 그걸 그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분히 기억력으로 그렸을 것 같은데요. 이 기억력이 얼마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는가는 아마도 이제 이 사람들의 수렵 생활이 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영 씨가 사냥을 한다면 자기의 사냥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많이 보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돼 있다가 이것을 그릴 때 작동했던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그리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한 마리 그린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리는 행위는 벌써 이 동물을 잡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동물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생생한 어떤 현장감 같은 게 요구가 됐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동물들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벽화들이 동물 그림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럼 그 동물 숭배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물의 영혼이 있는데 네. 그것을 만약에 그림으로서 먼저 그림으로써, 그러니까 그 동물의 영혼을 미리 가져왔고, 이제 육체는 진짜 실제적인 육체는 사냥을 통해서 잡는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동물 숭배 사상 이후에는 네. 그 원시 미술이 또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동물 숭배 사상 이후에는 이제 모계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구석 시대도 다른 형태의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가령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것을 보면은 동물들은 되게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차원을 좀 더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형상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의 형상인가 네. 혹은 이런 사람의 형상을 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인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알고 계시듯이 장승과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목각의 어떤 조형물들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대상 혹은 굉장히 자연의 초현상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사회상도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럼요. 사회상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보면은 굉장히 그 강하게 네. 그때 당시에 그 목의 중심적 사회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나왔던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빌렌도르프 비너스가 나왔던 시기는 이제 구석기 마렵이고요. 이제 예. 구석기 마렵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근처에 빌렌도르프라는 마을에서 거기가 이제 구석기인들의 집단 주거지였는데 거기서 이제 대량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한 크기 한 5cm에서 8cm 정도까지 굉장히 작은 돌로 만들어진 이렇게 조각상이거든요. 근데 이 조각상이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 동굴 벽화에서 봤겠지만 여기서는 인체의 모습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호각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체가 굉장히 이렇게 풍요하다고 할까요? 예, 좀 풍만하게. 예, 풍만하게 이렇게 예. 묘사가 되는데 바로 이 점은 이 조각상이 사람의 상이 아니라 그 어떤 그 풍요나 어떤 다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기원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숭배를 드렸던 작은 신상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을 저는 뭐 도판이나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서 굉장히 큰 줄 알았거든요. 네. 5cm 정도라고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구석기 수렵 시대의 이동 생활에 맞는 종교 미술이었고 네. 또 당시의 모계 사회를 반영해주는 그런 상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가장 이상적인 조각상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구석기 마렵이라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수렵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몸집을 가진 실제 여인은 그런 이동 생활에 걸맞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들은 항상 그들의 생존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몸에다 영양분을 축적하는 어떤 몸,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보기에 아름다웠던 몸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신상으로서 섬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잠시 그 원시 시대로의 여행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죠. 저는 원시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바로 출발할까요? 네. 네. 미술 속 시대를 찾아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미술 여행. 오늘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예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작가로 활동하셨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구석기 시대엔 사냥꾼이 곧 미술가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구석기 시대 그림의 작자는 바로 사냥꾼 자신입니다. 사냥꾼으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을 갖지 않으면 작가가 될 수 없죠. 희미한 발자국이나 냄새만으로도 어떤 특징의 짐승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짐승들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는 날카로운 눈과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구석기 시대 예술이란 뭐랄까, 한마디로 말해 사실적 재현 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사냥꾼처럼 짐승을 잘하는 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이군요. 이번엔 신석기 작가분께 혹시 농사꾼 아니십니까? 신석기 시대 작가는 농사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신석기 시대의 미술은 구석기 시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석기 시대에 와서는 미술이 체계적이고 관행적이며 양식화됐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신석기 시대 농사꾼에겐 이제 더 이상 구석기 시대 사냥꾼 같은 예리한 감각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냥꾼의 감각적인 예민함과 관찰력은 퇴화됐죠. 오,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현대인들이 성격이 좀 급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급하시군요. 감각은 퇴화됐지만 다른 능력이 개발됩니다. 추상화와 합리적인 사고의 능력이 개발되죠. 아무래도 원시 사회에서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게 되면서 변화된 것이겠군요. 물론입니다. 따라서 극도의 추상화와 양식화를 지향하는 형식주의적 예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구석기 시대, 모사 중심의 자연주의 예술과 신석기 시대 형식주의 예술. 그렇다면 이 둘의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고 보이는 것만 그렸죠. 참 단순하기도 하지. 보이는 것만 믿다니. 저희는 보이는 것 이면에도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이것을 예술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상미라든가 기하학적인 장식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군요. 자, 오늘의 인터뷰를 정리하자면 시대의 경제적 변화에 따라 미적 감각도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화면 잘 봤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신석기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미술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그릇이겠죠. 그런데 그 토기에 나타난 모양이 종전의 그 자연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이 아니라 좀 형태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것이 달라졌나요? 이거 시가 참 잘 보시네요. 바로 이제 이 점이 그 신석기 토기에 관련돼 있는 이제 미술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바로 이제 요것을 풀면은 신석기의 미술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구석기는 상당히 재현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미술이었다면 이 신석기 미술은 추상적이고 장식적인 미술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이제 토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령 이 5,000년 전에 모술에서 만들었다고 추측되는 이러한 그릇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떤 알 수 있는 형태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이 사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동굴벽화에서 봤던 것만큼 사실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양 가상자리에 그려져 있는 이 무늬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저 무늬가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상은 그냥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냈던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농경 문화를 하면서 밭을 갈고 개간을 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어떤 여러 현상들을 갖다가 모아서 나름대로 추상화시켜 놓은 그런 형태들이 아니었는가 볼 수 있겠고요. 기원전 한 800년 경쯤에 나온 이러한 기하학적 토기들을 보면은 그 신석기 시대의 그러한 추상성이 남아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우리가 자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들만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점들이 그러니까 신석기의 농경 문화가 가져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석기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자신들이 생존에 요구되는 대상들을 집요하게 쳐다봐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많이 했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신석기 때 사람들은 이러한 관찰보다는 어떠한 일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찰보다는 어떤 시와 때를 맞춰서 어떤 일 과정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러한 달라진 생활 방식들이 이러한 미술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신석기에는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미술품들도 있어요. 혹시 유경식 고인돌 아세요? 그 고인돌이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나는데 돌 무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가 돌무덤이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무덤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산소를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돌들을 쌓아가지고 무덤을 표시를 했는데요. 근데 이 무덤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은 곳을 알려주는 어떤 일종의 상석의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기능을 또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 각지에 보면 이제 고인돌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고인돌이 굉장히 규모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돌을 어떻게 운반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점,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고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점에서 착안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고인돌이라는 한 조형물을 단순히 그러니까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노동력의 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상징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영국의 스톤헨지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예, 스톤헨지도 아마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같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무덤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그 성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전에 그냥 하나의 무덤을 구성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 정연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도 단순히 이제는 이제 무덤이라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 하나의 성역이라는 곳으로 형성이 되었고 벌써 이런 돌들을 세우고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 놨을 경우는 이미 이제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발전된 사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혹시 또 다른 것은 생각나시는 것이 없으세요? 이런 신전 같은 거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이집트인들이 세운 피라미드도 하나의 무덤, 거대한 돌무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인돌에서 스톤헨지에서 피라미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성 문화라는 것을 형성하면서 이 거성 문화라는 것이 한 사회, 그러니까 한 부족이라든지 한 국가 사회의 어떤 노동력의 집합, 그것이 집합되면 하나의 큰 권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유경 씨가 만약에 원시 미술의 특징을 지금까지 들은 것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좀 재현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 이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체계화하고 추상화하는 두 가지 방식이 그 원시 사회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적인 것은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원시 시대의 미술이 또한 이제 현대 미술과도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의 미술과 최근의 미술들이 서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은요, 근현대 미술을 강의하실 김진아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미술을 만나는 시공초월 미술 공감 순서인데요. 오늘은 근현대 미술의 중요한 영감을 불어넣은 원시주의와 원시주의 미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원시주의 미술과 원시 미술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원시 미술은 스톤헨지나 여러분 아시는 거석 문화, 또 고인돌 이런 것처럼 인간의 문명 이전 시대에 자연의 직접 인간들이 자연을 변형해 놓은 그런 미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지역 등 여러 부족들이 아직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그들의 미술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부족 미술을 흔히 원시 미술에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시주의는 원시 미술하고는 좀 다른데요. 원시 미술의 발견은 사실 서구의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지방의
식민지의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원시 미술을 이렇게 보고 어떤 감화를 받아서 자신들만의 미술로 소화시킨 것이 원시주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피카소나 고갱이나 폴 클레 등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그러한 원시 미술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특수한 조형적 요소를 끌어다가 자신의 미술로 변모시켜 놓은 것을 원시주의 미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시 미술은 오세아니아 지방, 아프리카의 오래된 미술이라고 할 수 있고, 프리미티비즘, 원시주의 미술은 서구의 어떻게 보면 모던 근대 화가들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갱은 파리에서 인상주의 미술을 보고 감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화, 현대화된 세계의 염증을 느끼고 브로타뉴 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브로타뉴 지방에서 아직 순수하게 때묻지 않은 농경 생활을 하는 여인네들한테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하였던 브로타뉴 여인들이 입은 원시주의적 의상, 하얀 두건모 이런 것에 감화를 받으면서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인물들을 그림에 표현하고 단순한 색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극단적인 결단은 타히티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1891년에 고갱은 타히티를 향해서 원시와 미개의 문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하고 그곳에서 그린 회화 속에서는 아직 때묻지 않은 원초적인 어떤 누드 형태의 여인들, 그리고 수풀들, 산림들, 그리고 해안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그가 항상 무서워하면서도 경도당했던 게 그런 원시주의 세계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뒤에 토착신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아쉬운 거는 고갱이 그러한 원시주의 미술을 잘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의 언어나 종교에 깊이 감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서구 프리미티비즘의 어떤 장점과 동시에 한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피카소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비뇽의 여인들 그림들 다 아시죠? 그 그림들 보시면 오른쪽 세 사람의 어떤 얼굴이 얼굴 같지 않고 가면같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 두 가면이 바로 아프리카 가면이고요. 약간 붉은 가면이 오세아니아 지방에서 만든 가면입니다. 그래서 그 가면들을 보면 무언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비인간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피카소는 그러한 아프리카 조각 미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더 깊은 심오한 추상성 같은 것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근대미술 작가의 사실은 원시주의가 너무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추상 미술의 완성조차 원시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잭슨 폴록 아시죠? 바닥 위에 물감을 막 흩뿌리면서 작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작업은 실제로 그 원주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래회화라고 원주민들이 색깔을 써서 모래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렸던 그림인데요. 그런 그림들은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잭슨 폴록 자체가 어떤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사실은 바로 그런 원시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대지미술이라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대지미술은 말 그대로 이런 미술관 공간을 떠나서 자연을 직접 변형시키거나 자연을 발견하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버트 스미슨의 나선형 방파제는 그 거대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수천 톤의 그 흙을 메꾸어서 방파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리차드 롱 같은 사람은 보다 소극적으로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안데스 산맥을 수없이 걷고 돌들을 움직이거나 나뭇가지를 움직여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피라미드에 비교되는 즉각 인간이 자연을 변형시키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자연에 순응하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자연과 직접 교감하려 했던 원시주의와 맥이 닿을 수 있는 현대미술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네, 김진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현대미술이 이런 선사미술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서양 문화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전 문화, 전통적인 문화나 미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쳐 있었던 때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현대성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 사람들은 좀 더 오랜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찾고 싶었던 그런 어떤 미술 세계를 찾았던 것이고요. 사실은 그 원시 미술보다는 이제 미개 미술 쪽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김진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당시에 그 세계화되면서 들어왔던 문물들이 그 유럽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과 어떤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시제적으로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이 그림은 굉장히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저기 사람의 형상 같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형상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것이 아주 간략하게 뭐 머리, 뭐 발, 다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피카소의 작업의 이제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입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평면상에 펼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본 모습을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한 화면 위에다 조립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입체파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원시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기 이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에 나타난 몇몇 여인들이 이제 그 이상한 가면들을 쓰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면들은 아마도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오세아니아나 이런 데서 그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그 미개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뭐 주술적인 목적이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이 피카소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카소는 그런 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어떤 진솔한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좀 굉장히 강한 표현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 그림에다가 실어줌으로써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해왔던 또 미술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미술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가령 그 피카소만큼 잘 알려진 앙리 마티스의 그림도 보면 이게 댄스라는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과 손을 잡고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는 것처럼 군무를 추고 있는데 이 군무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나 있겠지만 이런 군무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막 이렇게 잘 사냥을 나가기 전에 어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집단물을 추면서 어떤 그들의 어떤 정신을 고양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표현에서도 색깔도 뭐 붉은색, 푸른색 이런 것들 갖다가 직접적으로 씀으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적이고 좀 온화한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한 형태의 조형 언어를 구사하고 있고요. 또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로 속하는 조각가로 속하는 로트루프라는 이 조각가의 조각상을 보면 이 조각상은 무슨 노동자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민속미술에서 남근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의 성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굉장히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런 남근상을 비슷하게 닮았는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다리를 절단당하고 굉장히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당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비참한 노동자의 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원시 미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미술들은 자신들의 생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생활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을 통해서 미술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술도 있고 그들의 어떤 사냥을 해서 생활했던 그런 생활 방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이 미술을 통해서 반대로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읽어냈고요. 또 신석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경 문화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달라진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달라진 어떤 생활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 구석기인들이 굉장히 우발적인 우연한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석기인들은 지속적이고 항상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반복성이 아마도 이제 추상적인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사회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석기인들은 굉장히 작은 조각상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신석기인들은 굉장히 거대한 돌 조형물을 세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 조그맣게 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가 요즘에 노매드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떤 거대한 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그러한 노동력을 집약시킬 수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아직 그 사회적으로 사회라는 것을 형성하기는 좀 힘들었겠고 이제 신석기에 들어오면서 농경생활 시작하면서 부족 단위 혹은 시족 단위의 이런 공동체가 생기면서 어떤 노동력을 집약시킬 수 있는 어떤 권력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 고인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인돌이 또 이제 점차 발전하면서 뭐 스톤헨지나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권력형 미술을 갖다가 만들어낸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현대 미술하고 이렇게 와서 그 유사점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실상 그 현대 미술은 그러한 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고요. 그러한 어떤 형태들의 그런 원시성, 기초적인 어떤 표현성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군미에 맞아서 이것을 갖다가 자신들의 미술에 도입해서 썼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 우리에게 중요한 미술 경향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재현 그리고 추상인 것 같은데 네. 선사 미술이 우리에게 미리 이런 것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사 미술을 만들었던 인간들의 그 성향들을 갖다 우리가 미술품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상이냐 재현이냐 하는 것들도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미술 의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양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들의 어떤 삶과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이러한 어떤 성격들의 미술들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선생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정말 많이 배워가지고 다음 시간이 벌써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집트와 네. 그리스 미술을 쳐다보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문명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미술 형식과 어떤 미술의 어떤 표현이 어떤 식으로 또 발전해 나가는지를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예, 유경 씨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저도 교수님 덕분에 정말 강의 재밌게 들었고요. 다음 시간이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